부동산 폭락을 어떻게든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죠. 왜 막으려고 하느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특히 많이 막으려고 하죠. 전문가들은 어차피 거기서 그걸로 돈 벌어 처먹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서 막 수수료 떼먹고 해가지고 여러 명 끌어들일수록 돈 더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제외하고더라도 집값 떨어지면 폭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건 역시 언론이겠죠. 자, 문재인 정부 시기 때 봅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뭐 때문에 실패했죠? 집값을 못 잡았다고 실패했다고 그랬죠. 실패. 이런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집값이 지금 하락 신호가 나왔어요. 어차피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공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도 집값 떨어지는 게 긍정적인 상황이라면 뭐 성공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실패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락 압력이 크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규제 완화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감한 시장 활성화책. 자, 하락 압력이 크니까 하락하지 않도록 시키는 것이 정상화이고 지금 하락 압력이 생기는 게 실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심판으로 윤석열 정부가 당선이 됐다고 해놓고서 지금 집값보다 살포시 약한 우상향, 이것이 정상화인 것처럼 언론인들이 말을 바꾸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떨어질 때 말고 이제 슬금슬금 살포시 우상향 나올 때 다시 이제 뭐 폭등할 거다, 결국에는 정책 실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언론에서. 그리고 6.21 대책도 봅시다. 자, 6.21 대책 다주택자 규제 완화죠. 갭 투자자들에게 활로 열어줬다. 갭 투자 부추긴다. 갭 투기 양성책이고 다주택자 양성책이에요. 6.21 대책은. 다만 지금 갭 투기할 의미가 없을 뿐이죠. 왜?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데 갭 투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전세가를 올려서 갭이 줄면 그만큼 매매가를 올려서 돈을 버는 거예요. 시세 차익으로 버는 거죠. 임대를 올린다고 해서 갭 투기꾼들한테 남는 거 없다. 집값을 올려야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를 올려야 되는데 전세가를 덜 올리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 사실은 이거는 갭투기꾼들이 마구 들어올 만한 요소가 되느냐? 아니죠. 지금 갭투기를 했는데 못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정도다. 활로 열어주는 정도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언론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 더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6월 27일에 이 기사가 나왔고요. 6월 21일에 정책이 나왔죠. 그리고 단체 전문가 한 명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데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임대차법이 문제가 돼서 8월 전세 대란이 날 거면 이미 나고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전세 대란은 없는데 있지도 않은 8월 전세 대란 가지고 계속 폐지하도록 부추기고 있고, 그것을 명분으로 지금 6.21 대책도 나온 거다. 그뿐이에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떨어진다. 오히려 6.21 대책 때문에 떨어지는 게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되었지. 특히 왜 6월이 돼서야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나왔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3월에 당선됐고 4월, 5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대선 효과로 활성화되는 듯 하다가 얼마 안 가고 6월에 다시 침체되니까 살리려고 완화책 낸 거예요. 완화책을 왜 내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규제책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고 완화책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규제책이 왜 나오고 완화책이 왜 나오느냐? 폭등하니까 규제책으로 억제를 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완화책으로 반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전세대란 없다고 그랬죠. 전세대란 부추기는 사람들, 인수위원회, 전월세 시장 안정세, 정부도 전문가도 없을 듯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세대란을 요구하는 이유. 자, 정부도 전세대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정책들이 혜택을 주는 정책이 나오느냐? 언론은 전세대란이 없는 게 지금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왜 자꾸 전세대란 이야기를 하느냐? 전세대란 나야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지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임대차법 때문에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막힌 상황이죠. 전세 가격을 올린 건 임대차법이 아니라 저금리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하향세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임대차법을 없애가지고, 왜냐면 임대차법은 장기적으로 갭투기꾼들한테 좋지 않으니까 지금 기회가 8월 전세 대란이 안 나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 대란 없다 하면서 전세 대란을 만들려는 정책들을 쓰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전세대출 확대, 신용대출. 자, 전세대출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으면 신용대출로라도 한도 확대해서 전세를 받겠죠. 그리고 한도 늘리고 세금 인센티브 주고 전세대출 금리 낮추고, 전세 시장에 뭘 넣으려고 해요? 유동성을. 그러면 요 정도 넣을 수가 있느냐? 한도 확대하고 금리 낮추면 전세대출이 과연 늘어날 수 있느냐? 주담대랑 다르게 전세대출은요, 주담대는 금리가 올라가도 늘어날 수 있고 집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대출은 개념이 달라요. 왜? 주담대는요,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그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담대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대출은요, 이자를 많이 내면은 시세 차익이 있어요? 아니죠. 전세대출을 받는 이유는요, 월세랑 전세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이득이 되느냐. 월세는 계속 나가는 돈이고 전세는요, 결국엔 돌려받는 보증금이죠. 그런데 이자는 나가니까 월세가 좋느냐 이자가 좋느냐. 아, 이자가 저렴하니까 전세로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검토하더라도 한계 있죠. 이번에 뭐 많이 내려봐야 0.4% 좀 넘게 내려갔는데 빅스텝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 더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그 분위기가 뻔히 보이는데 전세를 더 비싸게 주고 들어가겠느냐? 아, 말이 안 되죠. 해봐야 7월 금리 인상 전까지, 그때까지 잠깐 효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누가 비싸게 주고 전세를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금리는 더 이상 안 되죠. 수요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억지로 수요 만들려고 하죠. 유동성 늘리는 수요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재건축. 분상지 아파트 분양가의 필수 비용 반영. 자, 1.5%에 4% 상승.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분양 안 받아서 할인 분양 나오고 있는데 분양가를 올린대요. 그러면은 재건축 추진하는 조합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분양가 올라가니까 수익성 늘어난다. 분양을 추진하자. 그런데 그 가격에 분양이 안 되면은 결국에 그 피해는 조합과 건설사한테 돌아가죠. 특히 조합들. 그러니까 활성화만 시켜서 뭘 만드는 거예요? 멸실. 그러니까 제초한도 깎아주는 이유 뭐예요? 분양가 올라가고 너네 환급금도 둘래. 빨리 추진해. 빨리 멸실 좀 늘려줘. 전세대랑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공공분양 주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심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뭐 받으라고 그랬어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왜? 이거는 취소해도 되니까. 일반 분양이랑 무순위 청약 사이에 있는 게 저 3기 신도시 공공사전청약이다. 이거를요, 미루고 있어요. 왜 밀러요? 단순하죠? 집값을 잡으려면 저걸 미루면 안 되죠. 근데 미루는 이유 뭐예요? 향후 새 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춰 기존 공공사전청약 등 전반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공급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공급정책인 것처럼 돌리려고.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상황 좋지 않으니까 사전청약 막아가지고 집값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왜 연기해요? 공급이 그렇게 중요하다더니. 그래놓고서 나중에 가가지고 다 저기 윤석열 정부 공으로 돌린 다음에 한 10년 뒤에 해가지고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도 안 했다. 3기 신도시 공급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 했다. 이러게요? 뭐 하는 거예요? 특히 공공사전청약이라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금 집값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아직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지금 분양을 받아서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많이 떨어져서 안 들어가게 되면 포기하면 되는 건데. 그 이유 뭐예요? 언론에서 왜 그렇게 난리를 쳐요? 자, 예전에 뉴스타파에 나왔죠. 949명 중에 700명이 서울 거주, 그 다음에 700명 중 305명이 강남 남구의 밀집 거주.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서울 집값 떨어져도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특히 강남은 앞으로 입지가 좋아서 계속 오를 거고요. 서울도 일자리나 이런 거 있어서 무조건 더 오릅니다. 지금은 그 이상 수배를 더 올랐는데도 쥐들 이익이 달려있으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문재인 정부 끝나자마자 왜 그 난리들 치고 있느냐. 지역구 국회의원 중 75명이 서울 집주인이고 그중에 강남 남구 38명. 거의 뭐 서울 집 가진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울에서 강남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관음클럽이랑 다를 바가 없죠. 대부분 전셋집이나 사무실만 걷다 갖다 놓고서 나 여기 지역구 입내 하고 있는 거죠. 뭐 집값 신경 쓰겠어요? 서민들 죽든 말든 조정대상 지역 풀어서 여기서 다주택자들 세금 혜택 받고 해가지고 돈 모아서 똘똘한 채 사서 서울 집값 올리면은 내가 이득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정심에도 다 풀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스펙 교육 재력의 세습. 이번에 보면은 장관 후보자 자산 수준 어때요? 17명 중에 12명이 5년 내 종부세 납부하고 있고 평균 자산 37억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29억이다.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14.5%, 7주택자도 있다. 국회의원 10명 중에 8명이 부동산 자산 늘었다. 뭐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있죠. 좌든 우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도 그 전에는 규제책으로 어떻게든 억제라도 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언론이 말 바꿔가지고 부동산 심판됐대 놓고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비정상이고 집값이 조금씩 오르는 게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들 그게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론 좋을 때는 민주당 가만히 있다가 여론 좀만 안 좋아지니까 바로 배신 때리고 지금 다 규제 완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쪽만 까는 거 아니니까 양쪽 다 까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안 잡히느냐. 늦추는데 저번에 그런 조사 결과 나왔었죠. 지금이라도 잡으면 2015년 가격이다. 근데 조금 더 거품을 유지하다가 더 많이 떨어뜨릴 것이냐. 왜 그렇게 돼요? 거품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제일 피해를 보는 층이 어디다? 청년, 중장년층, 서민.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집값 다주택자들에게 호구가 돼서 비싸게 받아주고, 장년층은 이제 노년층 돼서 더 이상 못 살 테지만, 청년, 중년층이 10년 뒤에 중장년층이 돼서 집값을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집값을 유지하느라고 재산을 다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 뒤에 다시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2015년 이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떨어졌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1, 2월 떨어지던 그 추세 이어가지고 3월부터도 계속 이어서 떨어졌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거품만 빠지고 끝났을 텐데, 거품 빠지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 여력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멍청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지들은 좀 더 유지하면서 팔면 되니까. 전 세계 부동산 거품 붕괴가 조짐이 일어난다는데 우리나라 거품이 심해요? 우리나라 거품 막 몇 개국 중에서 17인이 뭐 이딴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는요, 코로나 이후에만 본 거고, 코로나 이전부터 봐봐라. 코로나 이전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떨어졌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 올랐어요. 심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도 계속 대출을 활성화시켰죠. MB 정부 때는 전세대출부터 활성화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대출 플러스 초이노믹스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누르려고 해도 눌러지나. 이미 부동산 불패 심리가 생긴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나마 눌러나가지고 2018년부터 잡히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대출 확 늘어났죠. 그때는 세계적으로 늘어난 추세였으니까. 지금 터지는 시기예요. 결국에 과잉 유동성이 터지는데 그거 막으려고 개난리 치고 있는 거다.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다고 안 터지냐? 결론, 정책이나 언론들이 집값 떨어지면 안 된다고 지금 발악하는 이유 나오고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잘 오르는 시기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안 나오죠. 얼마나 똥줄이 타느냐. 그러니까 정책도 미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언론들의 이야기도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궤변을 하고 있는 거다. 기사를 써야 되는데 소설을 쓰고 있는 거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늦춰서 한 명이라도 더 낚으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리가 떨어져서 집을 안 사느냐? 아니에요. 여력이 떨어져서 집을 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짓거리 해도 이제는 효과가 없는 거다. 그나마 나왔던 게 3, 4, 5월 3개월에 다 나온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답이 보이죠. 저렇게 다 자기 자산 걸린 기득권들이 합심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그거는 당신을 생각해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 말이 굉장히 이빨린 것처럼 들리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절대 넘어가지 마셔라. 지금은요, 자산을 지키기만 해도 성공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